기계화에서 산업화, 디지털 혁명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혁신의 역사를 써왔던 기술이 다시 현장을 향합니다. 다시 뛰는 K제조 산업의 심장, 순천향대학교 미래융합대학원에서 스마트 제조 산업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양지혁이 얼굴이 아주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산뜻해요. 이번 시간에는 그 유채꽃이지, 유채꽃. 유채꽃이 언제표예요? 유채꽃이. 그쵸? 오리지널 정유채 꽃이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정유채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아주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그래서 왜 인재냐면 열린사이버대학교의 그 인공지능 교육학과의 학과장으로 계시고, 이전에는 그 하버드에 있죠. 하버드대학교. 하버드대학에서 그 포닥이라고 해서 박사후 과정을 1년 반, 그 다음에 그 주립대학에서 1년 반에서 3년을 포닥을 하시고, 그 전에는 한국에서 이제 그 의료 쪽에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는데, 그쪽에 IT하고 그다음에 그 의료 쪽 이쪽에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AI 쪽이 그 대세이기 때문에 AI 쪽에 지금 학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스마트 팩토리 쪽에도 AI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오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유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부에서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었고, 이제 석박사 때는 성모병원에서 암환자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다가, 이제 그때 생물정보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을 텐데, 그 분야를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가 뉴욕 주립대학하고 하버드 부속병원, 이제 보스턴에 하버드 부속병원이 5개 정도 있는데, 당뇨 전문병원도 있고, 그리고 뭐 암 데이터, 그리고 여성병원, 이렇게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병원 쪽에서 암 환자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그 삼성병원하고 병리과에서 데이터를 주셔가지고 병리 이미지 분석을 주로 했었고, 이제 병리 데이터나 이제 CT, MRI 이런 의료 영상들의 AI 분야가 먼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런 과들이랑 협업을 해서 의료 데이터 분석을 주로 했는데, 이미지 데이터, 이제 병리과에 가서 여러분들이 조직 검사를 하시거나 어떤 암 수술하기 전에 병리 검사를 할 때 그 암이 뭐 악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간단한 혹처럼 제거해도 되는 양성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AI로 판독을 하고, 이제 예전에는 병리과 의사가 다 눈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을 판독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AI 모델이 판독을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리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그 암 환자 데이터를 암종별로 구분을 해서 그런 것들을 AI로 탐지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삼성병원이랑 카이스트랑 좀 하다가, 지금은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AI 학과를 만들고 이제 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 이상치 탐지도 그런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에서 정상인 데이터가 대부분인데 암 환자 데이터를 판별해낸다든지, 아니면 뭐 뼈 사진을 여러 장 판독을 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는 환자 데이터를 판별한다든지 이런 이상치 탐지랑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게 이제 의료에도 쓰일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전공하시는 스마트 팩토리에도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그 넓은 분야가 있고, 그 중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다양한 통계 기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상치 탐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신경망 알고리즘에 기반한 것이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이상치 탐지인데, 그 딥러닝 알고리즘에도 잘 아시듯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실 때는 CNN 기반의 모델을 쓰시고, 또 텍스트 데이터를 판독하실 때는 RNN 모델,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알고리즘을 앙상블 형식으로 해서 이제 탐지를 하시기도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IoT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시리즈별로 쭉 데이터를 보다가 정상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탐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 회귀 분석을 쓰실 수도 있고요. 시계열 데이터를 탐지하는 여러 알고리즘들을 적용하실 수 있고, 또 부품이나 장비 이상을 탐지를 하신다고 하면 주로 이미지 데이터일 거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실 때는 CNN 기반의 알고리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상치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를 할 때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을 이제 이상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정상치 데이터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하나만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값들을 아웃라이어 또는 어노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패턴을 보고 이런 아웃라이어 값을 디텍션 할 수도 있고, 또 이 정상치 데이터의 그룹별 분포 패턴을 보고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를 어노말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중에 특별히 신경망 기반으로 탐지를 하는 것들을 딥러닝 알고리즘이다 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딥러닝 기반의 이상치 탐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든 스마트 팩토리든 이상치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정 시점에서 데이터가 튀는 포인트 어노말리가 있을 거고, 어떤 데이터의 분포나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컨디셔널 어노말리가 있을 거고, 뭐 온도 변화라든지 서버 사용량이 특정 시점에서 몰린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거고, 포인트 어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쓰는데 보통 한국에서 주로 쓰던 사람이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큰 금액이 중국에서 결제가 됐다거나 어떤 이상한 패턴이 포인트에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포인트 어노말리가 되겠고, 의료에서도 데이터가 이제 체온이 37도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뭐 갑자기 40도를 넘었다던가 고열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 어노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컬렉티브나 그룹에서의 패턴을 보고 어노말리를 탐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융 소비 패턴이 일정하게 뭐 매달 30만 원씩 쓰던 사람이 갑자기 고액의 금액을 쓴다던가, 데이터의 어떤 그룹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뭐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이 쭉 발생을 하는데 갑자기 디도스 공격을 받는다든지 트래픽이 비이상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컬렉티브 또는 그룹 어노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신경망 기반으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좀 더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이상치를 어노말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포준 편차 값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라고 하면은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강아지를 노말 데이터로 정의를 했을 경우에 여기서 보통 흰색 강아지가 주로 노말 데이터 사진으로 학습이 됐는데 갑자기 달마시안이나 얼룩 강아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패턴은 없었지만 강아지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노블티라고 해서 정상 클래스에 속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턴의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을 노블티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아웃라이어는 이제 이상치로, 정상치에서 벗어난 값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구 카테고리가 아니라 아예 다른 동물, 뭐 말이나 호랑이나 아예 다른 범주에 속하는 동물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비정상, 아웃라이어, 어노말리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블티는 정상치고 아웃라이어는 비정상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패턴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이제 정상치 그룹이 이렇게 노말 그룹이 있고 또 N2 노말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데이터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이터에서 좀 벗어나지만 그래도 정상치에 속하면 이거는 노블티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말을 호랑이로 다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호랑이 중에 100호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100호까지는 본 적이 없는 노블티 데이터지만 정상의 범주에 속해서 정상 노말 그룹으로 속하지만 뭐 말이나 표범이나 이런 전혀 다른 종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얘네는 어노말리티 또는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지도학습 방법이나 비지도학습 방법, 준지도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지도학습 방법은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 레이블링이 잘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강아지는 정상으로 레이블링이 잘 되어 있고 또 호랑이는 비정상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잘 갖추어진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속하는 뭐 SVM이나 랜덤 포레스트나 KNN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레이블링 데이터 자체가 없거나 또 정상치는 많지만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장값은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노말 패턴을 주로 정상치를 학습을 시켜서 그 정상치 패턴에서 벗어나는 값만 이상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준지도 학습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예 데이터 레이블링도 없는 그런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는 비지도 학습 방법을 써가지고 뭐 K-민즈라든지 신경망 기반의 오토인코더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상치를 탐지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 탐지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그룹 간의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레이블링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가 있더라도 정상치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비정상 데이터는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샘플 수가 너무 작다.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AI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이럴 때 이제 준지도 학습 방법을 써서 한 클래스만 학습을 시키는 방법, 정상치 데이터만 잘 학습을 시켜서 이 정상치의 카테고리에 벗어나는 값을 이상치다, 이렇게 디텍션을 하는 이런 세미 슈퍼바이스드 방식을 많이 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방법에서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할 때 뭐 주성분 분석을 한다든지 신경망 기반의 오토인코더 같은 방식을 써가지고 데이터에 레이블링이 없더라도 주성분이 되는 정상 영역의 특징을 잘 학습을 한 다음에 정상의 패턴이 나오면 얘는 노말로 분류를 하고, 비정상 패턴이 나오면 이거를 정상에서 벗어났다 해서 비정상 값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정상 클래스에서도 이게 단일 클래스가 아니라 고장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정상 패턴에도 뭐 겨울의 데이터가 다를 수 있고 여름의 데이터가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멀티 클래스의 경우에는 in distribution sample이라고 이렇게 정상치 자체를 따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다양한 데이터의 패턴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이런 데이터를 분류해내는 이런 방식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out of distribution dataset을 detection이라고 해서 이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방법으로 비정상치를 찾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치 탐지는 여러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뭐 IoT 센서를 이용해서 장비에 평소 정상적인 데이터 시그널을 보다가 거기서 이상치를 탐지를 한다거나 시간대별로 쭉 패턴을 분석을 해서 작년 데이터와 올해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로 쭉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서 많이 벗어나는 이상치 값이 발견이 됐다 하면 그런 것들을 고장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뭐 CCTV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위험한 행동을 한다거나 비정상적인 장면이 탐지가 되면 그런 것들이 뭐 범죄 신호나 이런 걸로 알람이 간다던가 이런 비정상적인 사용자를 예측하는데도 이상치 탐지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의료 데이터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데 뭐 정상인의 망막 패턴을 쭉 학습을 시켜서 거기서 벗어나는 패턴이 이렇게 탐지가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망막에서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 같은 걸 분석했을 때도 거기에서 네트워크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를 한다거나 외부 침입이 탐지가 되는 경우에 그럴 때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는 방식으로도 보안 분야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데 뭐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에서 전력 사용량 패턴이 쭉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값이 갑자기 탐지가 된다거나 전력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 이런 어노말리 디텍션 알고리즘을 써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네트워크 사용량이 있는데 그 패턴에 벗어나서 탐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파일 시스템이나 로그 파일이나 이런 거에 정상적인 패턴을 쭉 보다가 거기서 갑자기 이상치가 발견이 된다거나 뭐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비정상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서 많이 탐지를 하고, 금융사에서도 이 사용자가 매달 사용하는 사용량이 있고 그 패턴이 있고 그 사용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사용 패턴이나 결제 내역이 감지가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불법 행위나 또 그런 걸로 금융사에서 찾아내서 결제를 막는다거나 사용자한테 알람을 보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의료 분야에도 많이 쓰이는데 의료 영상을 분석을 한다던가 뭐 뇌파를 분석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미지에서 뭐 뼈 사진을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데서 정상인의 패턴을 많이 학습을 시켜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부분을 이상치로 탐지를 해서 이미지 데이터 중에 엑스레이 사진이나 CT나 MRI, 펫 같은 이런 사진을 이제 사람이 눈으로 판독하는 게 아니라 AI 모델이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해내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이상치 감지를 하는데요. 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친구 추천을 한다던가 아니면 같은 데이터를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보낸다던가 뭐 그런 것들, 스팸 메일을 보낸다던가 비매너 이용자, 허위 정보 유출, 그런 것들, 그런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검출을 해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탐지할 때 이런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게 되고요. 로그 데이터도 이제 텍스트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쭉 텍스트 데이터가 로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다가 어떤 시점에서 비이상적인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거나 메시지가 끼어들어가면 이제 스팸이거나 바이러스에 이제 걸렸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서 IoT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거나 부품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상 부품에서 마모가 되었거나 깨졌거나 이렇게 낡은 부품이 디텍션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미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고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몇 년에 한 번 발생을 하거나 굉장히 적은 확률로 예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디오 영상이나 이제 CCTV에서 분석을 할 때도 정상적인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보행로에 자전거나 차량이 출현을 하거나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행동들을 탐지하는 것이 이제 이상치 탐지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의료 영상 사례인데요. 뷰노라는 회사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는 메디컬 이미지 분석도 하고요. 뇌 영상 사진도 분석을 하고 뼈 사진을 골 연령을 디텍션하는 이런 영상들도 많이 분석을 하는데 연령대별로 또 성별별로 뼈가 발달해야 되는 그런 정상치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디텍션이 되는 경우에는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뭔가 정상적인 발달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그 청소년기라면 잘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50대 이상의 여성이다 그러면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니까 뭐 칼슘이나 이런 운동을 좀 해서 골 연령을 좀 잘 보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해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까지 획득을 했고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해서 병원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단계까지 가서 이런 것들이 치료제 형태로 그러니까 뭐 먹는 것만 이제 약만 치료제가 아니고 이런 디지털 기반의 치료제로 인정을 받아서 식약처 인증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엔진을 썼었고요. 오픈소스 기반의 구글 텐저플로우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했었고 다른 뷰노에서 만든 이런 알고리즘이 골 연령 탐지 알고리즘이 다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정확하게 잘 탐지를 한다라는 것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어노말리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뭐 진동이라든지 온도, 전류, 압력,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탐지를 할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기반의 어떤 기준치를 넘어가는지 기반으로 아주 심플하게 탐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신경망 기반의 모델을 적용한다면 뭐 LSTM이나 이미지라면 CNN 기반 모델, 그 다음에 오토인커더 또는 뭐 VA,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커더 같은 이런 것들로 시계열 패턴을 학습을 하거나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분석을 해서 탐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치 데이터나 또 비정상치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이 딥러닝 모델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런 정상치나 비정상치에 대한 레이블이 없다면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통계 기법이나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해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으로는 탐지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면은 이 중에 2개 이상을 같이 컨비네이션을 해서 통계 기반 방법과 딥러닝 모델을 같이 쓴다거나 이미지 분석은 뭐 CNN으로 하고 시계열 데이터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2개 이상을 조합해서 쓰는 거를 앙상블 기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알람이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통계 기반의 방법으로는 이제 민 값이 정상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여기에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배에서 3배까지는 이제 정상치 범주를 보고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넘어가는 이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이상치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는데 3 시그마 룰이라고 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평균에서 3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경우에 이상치로 간주한다라고 하고 그 이상치 값을 3 시그마를 이제 어퍼 리밋으로 정해놓고 상한선, 하한선을 3 시그마로 정의를 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값들만 이제 이상치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차트하고 3 시그마 룰을 같이 적용을 해서 이상치를 범주를 정해서 디텍션을 하는 방법이고요.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들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런 방법도 있고, 디시전 트리는 잘 아시다시피 그 나무 모양으로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고장이다 아니다 yes면은 그 고장이 뭐 장비냐 부품이냐, 또 거기서 yes no를 따져서 거기에서 그러면 그게 뭐 시계열 데이터냐 아니냐, 자주 발생하는 고장의 유형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모든 경우의 수로 따지면서 가서 그래서 그 고장의 패턴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까지 이렇게 디시전 트리 형태로 쭉 내려가면서 탐지를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SVM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냐 넌 리니어냐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요 결정 경계를 먼저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상치냐 정상치냐를 나눠 가지고 이 카테고리 안에, 정상치 카테고리 안에 속하면 정상치,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비정상, 이렇게 클래스를 잘 나눠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이고, K-Nearest Neighbor라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이웃이라는 뜻이잖아요. 가까운 이웃끼리는 같은 클래스로 묶인다 하는 것이 K-Nearest Neighbor인데, 이 노란색 패턴의 그룹이 있고 파란색 패턴의 그룹이 있는데, 이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파란 데이터가 노란 그룹에 가까운지 파란 그룹에 가까운지 거리를 각각 계산을 해본 다음에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에 가깝구나, 가까운 이웃 쪽으로 속하게 되는 방법이라서 파란색 쪽의 거리들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얘는 파란 그룹으로 넘는다, 이런 식으로 이웃을 나눠서 그쪽으로 넣어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그룹과의 디스턴스를 다 계산을 해서 가까운 쪽으로 할당을 하는, 그래서 카테고리 A냐 B냐, 정상 그룹이냐 비정상 그룹이냐, 이런 것들을 거리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KNN 알고리즘이고요. 밀도 기반 알고리즘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정상치들은 이제 밀도가 높게 한 영역에 다 몰려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밀도가 높고 노이즈나 이상치는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밀도를 분석을 해서 밀도가 낮은 곳에 있으면 이상치일 확률이 높고, 밀도가 높은 곳에 데이터들이 몰려 있으면 이제 정상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제 디스턴스 기반으로, 덴시티 기반으로 분류를 하면 밀도 기반 방식이 되는 거고, 디스턴스 기반으로 분류를 하면 KNN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이제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도 많고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비지도 학습을 하는 경우에 추천하는 방법이고, 대부분 이제 비정상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고 정상 데이터는 많지만 레이블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하고 또 데이터 내에 추상적인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을 해주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에 적합한 탁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뉴럴넷의 다양한 변형된 형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알맞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가 시계열로 모아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RNN이나 LSTM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 센서 데이터가 시간적으로 앞에 내용이 뒤에 나오는 데이터와 의존성을 가질 때는 이런 LSTM 기반의 이상 탐지를 하면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 또 뭐 이미지 데이터다 하는 경우에는 뭐 부품이나 장비 사진을 쭉 찍어서 그 부품이 마모됐는지 이상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탐지를 한다. 그럼 욜로 기반의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량을 찾아내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가 없거나 뭐 클래스 임밸런스가 심할 때는 오토 인코더나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이런 방법으로 확률에 기반해서 이상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은 보통 이런 순서로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특징 추출을 위해서 피처, 고장이든 정상이든 정상치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정상치를 학습을 해서 이 정상치의 특징을 가지고 정상치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또 비정상치 데이터를 이 정상치에서 벗어나는 값들은 비정상치로 레이블링을 해서 비정상치를 탐지하는 이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 데이터를 다 넣고 그것의 특징을 쭉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정상치의 특징을 먼저 찾아내고 그 정상치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모두 비정상치로 간주를 해서 비정상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어노멀리 디텍션에도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뭐 오토 인코더라든지 겐이라든지 세미 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하는 거, 또 거리 기반으로 탐지하는 거, 또 하나의 클래스만 있을 때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까지 다 해주는 뭐 랭킹 모델이라든지 이런 신경망 기반의 모델들이 있어서 데이터의 상황이나 특징이나 시계열인지 이미지인지 숫자인지 텍스트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 방법, 비지도학습 방법 그 두 개를 섞어서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 그 다음에 하나의 클래스만 있을 때 신경망을 적용하는 원 클래스 뉴럴넷,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가 다 있고 레이블링이 잘 되어 있으면 이제 지도학습 방법을 쓰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없고 아웃라이어를 이제 비지도학습 방법으로 레이블링 없이 해야 될 때는 이제 비지도학습 방법, 그 하나의 클래스만 정상치만 많이 있을 때는 준 지도학습 방법, 그리고 두 개 이상을 접목해서 쓰는 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오토 인코더나 SVM 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 분석이나 사이버 보안 분야나 의료 센서 네트워크 같은 이런 분야에 다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치의 종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어노말리가 있고, 컨텍스추얼 어노말리, 컬렉티브 어노말리 이렇게 다 있고, 거기에 적합한 방식,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지, 세미 슈퍼바이스드 방식을 할지, 비지도 학습 방식을 할지를 각각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데이터나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 CNN, RNN, LSTM 같은 이런 신경망 모델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non 시퀀셜한 이미지 데이터나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은 CNN이나 오토 인코더 같은 그런 방식을 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모델로는 이제 오토 인코더나 이런 볼츠만 머신, 썸 프로덕트 네트워크 같은 신경망 모델들이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이제 CNN이나 RNN이 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디텍션 하는 것이 겐이고, 그래서 주로 요즘은 이제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상치를 탐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NN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 딥러닝 기반의 하이브리드를 할 때는 뭐 CNN 모델로 먼저 특징을 찾고 그거를 다시 SVM이나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두 가지 이상으로 디텍션을 하는 이런 모델이 이제 딥 하이브리드 모델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을 선택하실 때는 뭐 데이터가 많거나 아주 많다면 뭐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쓰시면 되고, 데이터가 적거나 그럴 때는 통계나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로 간단하게 디텍션을 하시면 되고요. 딥러닝이 좋고 정확하긴 하지만 연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정확하게 잘 찾아내긴 하지만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를 잘 설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게 이상치로 나왔는지, 왜 이거를 정상으로 판단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explainable 모델을 다시 적용을 해서 이 AI 모델이 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까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딥러닝 모델이 좋고, 그리고 아주 심플하고 적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통계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적은 데이터의 경우에 용이한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상 탐지는 이제 딥러닝 모델로 잘 탐지를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explainable AI라고 하는 이 판단 과정을 그러니까 AI 모델이 학습을 해서 왜 얘를 이상치로 판단을 했는지, 또 얘를 왜 정상으로 판단했는지 그런 원인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XAI 기술을 또 적용을 해서 그 판단의 근거를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상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니즈들이 많은데, 경량화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이런 생산의 연속성을 탐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정상치는 많고 비정상 데이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의 생성이나 손실함수 등을 계산을 해가지고 다양한 샘플링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이종 센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융합해서 진동 데이터에 맞는 AI 모델, 압력에 맞는 압력 이상 탐지에 맞는 모델 이렇게 각각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융합해서 같이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엣지 기반의 클라우드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직접적으로 이상 탐지를 하거나 지연 시간을 줄여서 보안을 강화하는 연구까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저 전문가시겠지만 통계 기반의 방식이라든지 머신 러닝 기반의 방법,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적용을 하시면 되고, 복잡한 패턴이나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이제 X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 실시간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임밸런스를 좀 해결을 하고, 여러 다중 데이터가 융합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잘 융합된 모델로 해서 확정하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도현 씨. 아니요. 나를 기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 네. 내가 질문, 내가 학생이 아닌데 나보고 질문 거거든. 그 XAI 쪽에 지금 이제 수화장소리 가지고 적용이 가능할 건데, 사실은 통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 설문조사 통계는 아웃라이어를 버리거든요. 네, 설문조사, 그죠? 네. 그렇게 대한 수업을 좀 많이 진행하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이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이게 아웃라이어를 갖다가 스마트 팩토리의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통해서 그 아웃라이어를 갖다가 이제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 제시 이런 걸 좀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AI 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리는 아까 이제 우리가 7시간만 해서 우리가 오좌 플러스만 해서 3시간만씩 해서 그거를 배워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엑스와 AI에서 사실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버리는 것만 배웠거든요. 많이 가르쳤는데 그거를 그 캐치한 스마트폰에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 같은 게 뭐 좋은 그 요인이 좀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요인에서 그냥 써볼 것만 써본 거지 아웃라이어를 막 이렇게 건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제가 좀 그런 부분을 강의를 좀 드린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으면 그 XAI 연구는 이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이 정확하고 좋은 것도 알겠고 데이터가 레이블링이 없는데도 잘 결론을 도출하는 건 알겠는데 이 AI 모델이 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 딥러닝의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XAI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서 이게 많이 방법론적으로 막 연구가 되진 않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분야는 이제 국방 분야에서 처음 나왔고 국방에서 적이 뭐 미사일을 어떤 궤도를 그려가지고 어디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여기에 떨어졌는지 그런 궤도가 정확하게 예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설명을 해라 해가지고 XAI 연구를 국방연구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알고리즘을 대표적인 게 라임이나 뭐 쉐입이나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딥러닝 모델이 AI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미분을 해가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도출을 하는데 그 과정을 역산을 해가지고 다시 결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결론을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지 역산을 해서 적분을 다시 해가면 얘가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런 결론에 도출했구나 라는 거를 반대로 한번 역추적을 해보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개랑 고양이 사진을 100장씩 넣고 딥러닝 모델한테 학습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얘가 개인지 고양이지를 파악을 해라 라고 만약에 학습이 되었다 하면 얘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의 전체적인 그 패턴을 볼 거고 뭐 개는 꼬리가 축 처졌고 털이 길고 뭐 눈이 동글동글하고 이런 것들을 피처를 뽑아가지고 첫 번째 레이어에서 학습을 했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그거를 종합해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기면 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을 거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귀가 뾰족하게 서 있고 꼬리도 올라가 있고 털도 짧고 뭐 눈은 굉장히 날카롭고 뭐 이런 수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얘는 고양이의 특징은 이런 거다라고 AI 모델이 학습을 했을 텐데 그거를 역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얘가 귀 모양, 꼬리 모양, 털 색깔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패턴을 봤고 뭐 그 다음에는 걷는 모습, 뛰는 모습을 봐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구나라는 거를 역산을 해가면서 다시 그 XAI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진이 들어봤을 때 그럼 요 사진은 지금 수염도 있고 귀도 바짝 서 있고 꼬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얘는 고양이다라고 결론을 내겠구나 이런 AI의 학습 과정을 역으로 추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딥러닝 모델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이상치 탐지에다 적용을 해보면 얘가 정상치를 왜 정상치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레이어별로 학습한 과정을 역산을 해서 뭐 가을에는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야 정상인 거고 겨울에는 뭐 이 수치가 정상인 거고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학습을 하는 거를 쭉 역산을 해서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겠구나 이런 거는 겨울에 이상치다 이거는 겨울에 정상치다 이런 거를 뉴럴넷의 학습 과정을 역으로 추정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아웃라이어는 버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로 생각을 해서 연구를 많이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동화해야 된다고 하거나 고장이나 이상치 탐지를 사람이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AI 모델이
이거를 해주기를 원하시면 그런 것에 대한 탐지 방법이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를 또 XI 모델로 좀 보완을 해서 어디까지를 이상치로 판단을 하실 건지 또 정상치로 판단을 하실 건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이상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버리잖아요. 그 통계 설문에서는 아웃라이어 버리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웃라이어가 이제 저희가 여지까지 했던 그 아웃라이어는 설문지를 통해서 그냥 버리거든요. 버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자면 한 가지는 버리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100을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1000을 입력하는 경우는 이제 아웃라이어로 나오거든요. 아웃라이어라는 거는 그런 걸 당연히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연구의 가치가 여기다 넣어서 하면 가치가 없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머시너리에서 이제 로봇 같은 거 제어할 때 그 로봇에서 이제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중에서 버릴 아웃라이어가 이제 로봇이 작동하는데 정말 로봇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버릴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거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동으로 이렇게 통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사례가 뭐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휴먼 에러이거나 아니면 기계 자체의 작동의 문제면은 그거는 연구의 가치가 없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패턴이 있고 그런 정상의 카테고리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 약간의 변동이 있거나 뭐 부품이 조금씩 마모되어가는 그런 사진이 연속적으로 계속 디텍션이 되거나 우리가 이 고장을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이거를 개선을 하고 싶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패턴 탐지를 해서 연구를 하셔야겠지만 사람 자체의 에러인 경우에는 그냥 버리는 게 맞고요. 의료 데이터 네. 버릴 거냐 우리가 계속해서 달아서 없어진 걸 현황을 넌이라고 하는데 네. 그 넌은 이제 우리가 잡고 나가는데 네. 그 아웃라이어의 기준을 네. 아웃라이어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냥 버리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갖다 살려가지고 같이 있는 그 강의이신데 그것에 이제 어느 거를 버리는 거냐, 어느 거를 채택해서 우리가 생산성 있게 이거를 수정하느냐, 그 기준이라고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우리 그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연구도 하는데요. 뭐 에러 데이터를 이제 그러려면 많이 모아야 되고 에러 데이터의 유형을 나눠가지고 이게 휴먼 에러인지 기계의 작동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치인지 요거를 또 분류를 해가지고 그 클래스별로 적절한 수의 데이터가 있어야 그런 거를 학습을 할 수 있고 의료 데이터도 해보면은 병리 이미지를 많이 하는데 아예 그 병리 슬라이드를 만들 때 사람 자체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잘못 만들거나 뭐 조직이 접혀 있거나 찢어지거나 뭐 염색을 잘못했거나 이런 휴먼 에러는 그냥 아예 버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휴먼 에러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아예 그거는 데이터 분석에 넣지 않고 그런 게 아닌데 뭐 정상 데이터는 아닌데 약간 뭐 까만 점이 보인다든지 암세포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는 이제 정상치가 아니고 암 환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연구의 가치가 있어서 그거를 또 분류를 해서 어떤 암이냐, 암종이 뭐냐, 뭐 이게 악성이냐, 양성이냐, 그거를 또 분류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고장 데이터도 에러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분류를 하셔서 적절한 부분만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랑도 논문 그 SCI나 이런 걸로 많이 쓰고 싶은데 여기 모듈에서 동의를 하시는 걸로 안 하시는 걸로 모두 있는 데서 동의를 해야 되나요? 의미가 있어서 네.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 연구 대상이 네. 어느 정도 다 버리는 데이터를 많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아웃라이어 무조건 이상치는 버려라 네. 하는데 그거를 선정해서 네. 옥서로 가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논문으로 쓴다면은 네. 굉장히 많은 그 버리는 것을 재생산, 네. 리사이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리사이클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상치 데이터 많이 모아주시면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분석이라고 저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왜냐면 제가 너무 저기 하면 또 말이 많아져갖고 제가 우리 권희사님이 많을 것 같아요. 질문.
이 강의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은 한국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제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르쳤다는 거. 건강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김만림이라는 거를 이런쪽으로 지금 처음 듣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일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NG 데이터들을 저희 현업에서는 그 NG 데이터의 원인을 파악을 하거든요. 사실은 네. 정상 데이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NG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불량률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문하고 이게 현업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반대로가 아니라 이제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인상치 있잖아요. 그거를 관리하는 게 선생과지 푸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불량률을 제 생각으로 일부는 쓰는데 네. 그 데이터로 그것을 이것까지 써라 아웃라이어도 이제 다 버릴 거 아니라 어디까지 쓰냐라는 거를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그걸 사람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데 그래도 직종별 제품별로 어느 정도 데이터 아웃라이어 데이터도 이 정도는 채택해서 쓴다. 이런 건 채널도 쓰고 또 논문을 쓰고 국제적인 학술지로도 이게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권리사님이야말로 굉장히 많이 하는 저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질문이시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표현이 이제 약간 달라서 그런데 현장에서도 사실은 그 아웃라이어 그 이상치 불량률이라고 그러죠. 용어가 이제 사실은 학문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면서 용어가 이 바꾸고 그러면 달리 보여요. 아웃라이어라면 우리가 이상 통계에서 이상치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아웃라이어.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불량률이라고 하고 용어를 바꾸고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게 학문들이 책임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현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연구를 할 과제인데 하여튼 그런 좋은 게 있나 이제. 네. 처음 이 분석 툴이라는 것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게 미니탭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분석하는 데는 키 몇 번만 누르면 상관 분석까지 쭉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엑셀을 하든 미니탭을 하든 SPSS를 하든 사스를 하든 에모스를 하든 그거 돌리는 거야 애트머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고 이제 데이터를 보는 거 그거 진짜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데이터를 보고 물론 하나씩 전수조사해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 시간과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표준이 있어서 딱 넣었을 때 이거는 아웃라이어 값에서 이거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잡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과 그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통계를 보는 의미가 있는 거죠. 통계는 별거 아니에요. 통계라는 게 누구나 다 아까 메인 가운데 값에서 퍼지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통째로 한문으로 보면 통째로 계산하는 게 통계예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것을 통째로 평균해서 계산해서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현장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의 그 어떤 그 표준치 알려야 되는 표준치 이런 거를 제시를 학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쉽게 시간 관리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현업에서 보면은 이 딥러닝 알고리즘 가지고 이 A에 대한 현상이 이 B하고 상관성, 아까 상관 세계 분석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게 이제 그 원인 분석을 AI가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당연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가 얼굴이 뜨겁네. 왜냐면 그게 일기 분석에서 0.2 이상, 20% 이상이 빈 것만 채택해서 쓰기 때문에 요인 분석을 통해서 0.1 분석을 연결해서 일기 분석에서 0.2 이상, 20% 이상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금 아웃라이어라는 게 이제 이건 정용 관에서의 얘기고 지금 아웃라이어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오늘 아웃라이어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르쳤지 않았다는 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건 당황스럽다. 그거는 뭐 제가 수업을 그날 제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 정제돼 있고 뭐 잘 이렇게 레이블이 되어 있으면 그런 통계 프로그램 돌려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레이블링 된 데이터도 없고 뭐 아웃라이어 데이터의 정의도 안 돼 있고 또 고장의 유형도 다양하고 원인도 잘 알지 못할 때 이제 이런 데이터를 처음부터 분석을 할 때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요인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또 되기 위해서 XAI나 이런 거를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쓰면 좋다라는 이제 최신 트렌드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현업에 적용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질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비전을 많이 써요. 비전. 네, 비전을 보고 그 모양을 가지고 얘가 정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로봇이 잡냐 안 잡냐 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본다면 XAI 같은 경우에서 그 아웃라이더 같은 부분이 잘못된 애들이죠. 모양이 이제 잘못 잡힌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 회사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계속 그 에러 값을 이게 어디까지가 정상인지를 계속 입력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데이터가 축적돼야지 얘가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3D 비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약한 거 쓰다 보니까 2D를 써가지고 상당히 애를 받는데 그게 또 3D랑 또 차이가 상당히 또 크더라고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같은 뭐 스마트 해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식약처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에서 저런 부분을 상당히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식약처는 데이터 기반이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또 식품업체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왜 불량이 났는지. 그럼 원인을 또 역수정할 수 있으려면 그거 역시도 또 계속 그 데이터를 추적해야 돼요. 네. 결국에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분류 작업이 될 테고 네. 거기에 따라서 표준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는데, 이상치 데이터가 워낙 적기도 하고, 그거를 또 모아가지고 유형별로 분석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이상치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수동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서 또 쌓아가시고,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데이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적잖아요. 네. 그 사실은 그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표본오차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본오차 검증을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현수지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 한 396개 정도 해야 그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5, 95% 신뢰 수준을 갖는데 네. 이 아웃라이어에 대한 표준오차 검증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100% 전부 다 그냥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통계 분석은 말씀하신 대로 300-400개? 뭐 1-200개로도 가능하고, 100개는 한데 표준오차 검증에서 95% 신뢰 수준은 통계학자들이 정한 거니까 그걸 하려면 300 계산해보면 한 400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문조사 같은 거 의뢰할 때 3점 플러스 마이너스 3.5천 이내에서 하게 되면은 한 500개 이상 1000개 이제 하잖아요. 그 검증을 하지 않으면 통계학적으로 다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불량률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우리 기사님 잘 아시겠지만 전수검사를 하든가 아니 100개에서 95% 신뢰수준으로 95개, 95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어 관련해서 뭐 20개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기법이 의료 쪽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연구를 해주는 건데 뭐 어디까지 인정해주는 뭐 그런 것이 있는지. 통계는 말씀하신 대로 뭐 300-400개가 최소라고 하면 딥러닝 모델을 돌려면 최소 10,000개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룹별로.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상치를 축적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이상치를 모으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상 데이터를 또 생성하는 방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치의 범주가 정해지면 그거랑 비슷한 가상 데이터를 넣어서 샘플 개수만 늘려준 다음에 그걸로 학습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인코더나 이런 방식이 되겠고, 또 그런 방식 외에도 의료에서는 이제 고해상도로 사진을 찍어서 장비 부품을 아주 고해상도 이미지로
화질을 높게 찍은 다음에 그거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거를 데이터 개수를 늘려서 부분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도 쓰고 있고요. 이상치 데이터를 늘리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상 데이터 활용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지고 컨트롤 무시하는 랜덤. 양재호 학생이 사실은 작년인가 벌써 저 엣지 컴퓨팅 엣지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상을 탔어요. 그래서 네. 엣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재호 학생이 이제 질문 알 것 같은데 오늘 저 이걸 좀 하는 걸 겸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재호 학생 엣지하고 본인 연구에 나와 조금 이렇게 여기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질문을 비슷하게 적어가지고 교수님 오실 때는 엄청이 뭐 엑지가 어쩌고 뭐 이렇게 되네. 원래 저기 쥐가 또라이나 고양이를 낳으면은 그냥 머리부터 박더라고. 장재영 내가 오늘 양재고 친구들 하여튼 우리 여성분끼리 한번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무거나. 말이 부족이 많았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말해주셨지? 그런 말이지. 전 원래 말이 별로 없어요. 늦게 오신 분 누구요? 오늘 온 사람 질문 한번 해봐요. 회장님, 대표성이 그러면 주식 보시고 회장님이랑 아니 저는 오늘 이 수업 듣고 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서 적긴 적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지금 설명해 주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뭐 어디서도 많이 듣고 이제 뭐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딱 강의하시면서 보니까 내가 또 뭐 아이디어 이런 걸 뭐 좀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네.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쪽 분야에서는 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중간에 네. 퇴근할 때 그 근로자들이나 이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것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사고가 날 확률. 네. 이 사람 딱 얼굴만 보고 니는 오늘 좀 확률이 좀 높아. 그쵸. 쉬워요. 저기 가서 다른 거에 네. 그쪽 분야가 아닌 다른 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밀착을 해서 네. 이 사람이 오늘 그림거리가 조금 이상하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기 하버드대를 나오셨다 해도 그 전쟁이나 그들끼리 싸면서 아침에 인상이 그걸 쉬어야 된다니까. 빚이 있어가지고 죽어서 안 줬어도 그거 어떻게 판단을 그냥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버드대 나오시는 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비슷한 얘기가 이제 군부대에서도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관심병사 어떻게 찾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막 얘기했던 것이, 군인들 훈련을 하다가 뭐 사고 나거나 안전사고 이런 거 예방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다가, 뇌파 분석을 해가지고, 베타파가 많으면 좀 오늘은 쉬어라, 알파파가 많으면 이제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운동을 잘 해라 이런 거를 센서를 이렇게 부착을 다 해가지고 뇌파도 보고 뭐 심박도 보고 맥박도 보고 해서 이 사람이 좀 불안한 상태면은 상담을 시키던가 음악을 좀 듣게 한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뭐 자율주행차에서도 그런 센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무드에 따라서 음악을 추천을 해준다던가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오늘은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감성 분석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현실적으로 이거를 붙이고 뭐 훈련을 하는 게 가능하냐, 센서가 정확하게 잴 거냐, 아침, 점심, 저녁을 해가지고 이걸 평균을 내서 그날은 좀 쉬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센서 값을 어디까지 신뢰를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고요. 그거를 또 현실로 만들려면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그 강의하실 때 제가 이제 저는 사실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기록을 좀 했습니다. 그 AI의 이상치, 이상 방지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 과거의 어떤 그런 정상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패턴을 가지고 이제 패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기존에 어떤 그런 그 혁신이나 새로운 행동 패턴을 이상으로 오판할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AI가 이상 탐지를 하는 것과 미래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발견하는 것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이 질문이 맞을까요? 네, 그래서 이상치를 처음에 잘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블티냐 진짜 아웃라이어냐,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찾았는데 그가 강아지 범주 안에 들어가면 달마시안이든 얼룩이든 정상치로 봐야 되는 거고, 아예 거기서 패턴이 벗어나서 강아지라는 논말 범주에서 벗어나서 말이나 호랑이가 나오면 얘는 이상치로 봐야 되는,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어떤 패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정상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건 새로운 패턴으로 해서 정상치로 분류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전혀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다 하면은 그거는 이상치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이상치인지 정상인지의 범주는 또 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AI 카메라를 몇 개를 도입을 쓰고 있는데 비전이라고. 네, 비전인데 그것들을 이 학습을 시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면 NG 데이터로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그 카메라의 정밀도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는 정상이었었는데 갑자기 NG를 뜨는 경우도 있고 NG를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합격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온라인어를 학습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좀 필요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 축적하고 레이블링하고 정확하게 기준 찾고 이것이 사실은 전체 분석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잘 축적되고 정의가 되면 AI 모델 적용해서 분류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서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갖다가 아웃라이어라고. 이 회장님께서 이상치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스트링과 거기 전문자는 4개짜리 네. 거기에 지금 해당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위에요. 그 위에. 요즘에는 그 비전이 지금 그 스마트 호텔에서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표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정상을 주변 안에 있는 걸 이상치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선은 센서에 대한 감지 범주를 잘 규정을 잡는 것이 일차적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그림이다 보니까 카메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얘가 오판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존재가 되고 통계 넘어가는 거야. 통계청이야 뭐 비슷한 거니까. 그게 존재 그거에 노력을 테스팅하는 거야. 범주.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는데 저기 북한군이 희미하게 보이는 걸 어느 만큼 정확하게 볼 것인지 그 표준을 잘 잡아서 그 표준에 든 걸 갖다 데이터를 넘겨야 된다. 맨날 바뀌는 가변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통계로 넘어와서 이제 근데 아까 보면은 의료 쪽에서 그 사진 판독 같은 기술을 많이 적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오진 데이터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정상 범죄에 놓고 판독을 하고 계시지 않나 네.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병리과 의사들이 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판독을 하다 보니까 암인데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이터를 네, 정상인데 또 암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인정은 하기 싫지만, 그래서 이제 AI가 보조적인 모델로 좀 더 정확도를 높여서 같이 사람도 판독을 하고 AI 모델도 판독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암이다 하면은 이제 정말 암인 거고, 그리고 또 의사들도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서 금방 인턴을 한 사람들은 이제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AI 모델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결과가 나가기도 하고, 또 엑스레이 사진 거꾸로 놓고 잘못 판독해서 왼쪽 오른쪽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용도로 이런 모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AI 모델이 잘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정확하게 잘 판독을 하지만 또 숙련된 의사가 잘하는 거는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받고 다양한 케이스들에서 이게 어떤 암인지 또 새로운 암이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암인지 아닌지 이런 케이스들, 희귀암 뭐 이런 것들을 또 판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정의가 된 이상치가 잘 정의가 된 그런 것들은 AI 모델이 잘 하는 거고, 여러 케이스들이나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는 또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사람이랑 AI랑 이렇게 잘 협업을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공개된 데이터,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아웃라이어 데이터나 이런 걸 판독하는 데이터들은 많이 공개된 게 있고요.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비식별화 해가지고 누구 건지 모르게 공개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학습을 하려면 할 수는 있고요. 또 유료로 뭐 사거나 또 어떤 국가기관에다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데이터도 있어서 모델 학습에 필요하면 그런 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사진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환자 거를 받았는데 이 의사가 이걸 판독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AI한테 이 사진이 도대체 어떤 사진이냐 물어보면은 AI가 대답해주는 걸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사 AI한테 의존을 했기 때문에 얘가 정말 암인지 아니면 종양인지 물혹인지 그걸 판독을 모르고 진료를 하는 그런 위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열자 의사들은 열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조금 떼서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판독을 하는 용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과들이 같이 판독을 하고 또 한 과에 여러 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고, 또 잘 모르는 경우에는 대형 병원이나 경험 많은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아마 판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 게더링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저는 항상 그게 제일 걱정이 AI 하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할 거냐. 여지까지 우리가 이제 검사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비 컨디션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게더링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그게 이제 소리 데이터 계량화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냥 감성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면 훨씬 난감하지 않겠나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학 스마트 분야고 이제 교수님 의료 쪽인데, 제가 부연을 뭐 드리면은 스마트 팩토리나 이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료 수집이에요. 자료 수집을,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배울 때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오고 금 나오고 이제 넣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스마트 팩토리의 아주 기초적인 거는 데이터 수집을 정제화되어 있는 아주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그죠? 알고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 기계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센서가 손발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센서, 또 냄새를 보는 센서, 감촉으로 보는 나피네스 센서, 이 센서 종류가 몰라도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센서에 대한 그러니까 뭐 압력에 대한 노드셀, 뭐
감지 센서 같은 경우는 그 위치 센서 이런 걸 비전 뭐 이런 걸 가지고 센싱을 그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료 수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라이어를 제외한 정량화된 것만 자료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 그 표준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회사에서 왜냐면은 그 많은 종류의 그 동작 변경을 갖다가 어떻게 다 어디 그 책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표준화된 걸 만들고 표준화는 아까 우리가 전기공구에 모든 따르기 때문에 전기공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아웃라이어 이상치에 대한 거를 분류를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그 전기공구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센싱할 때 기초적인 거를 지금 하시는 게 그 무슨 기계를 잠수증가는 아까 비전 얘기 안 하셨나요? 저희 뭐 가공 데이터도 있고 기계 성형 데이터도 있고 그거는 데이터. 전기전자 부분에 그 프로그래머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공 데이터는 저번에 말씀드린 NC 데이터를 통해서 압력이라든가 스피드, 속도, 그다음에 쉬는 시간 이렇게 다 지금 그 제품화돼서 NC 데이터가 나왔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다이오드라든가 그 기판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센싱하고 연결해서 그게 전제가 돼서 데이터 수집을 우리 컴퓨터 안에 데이터를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하고 PLC 배운 것처럼 PLC로 다 연결을 하는 게 가장 기초 자료의 1순위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을 시어너라든가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가장 프로그램 일반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제화하는 게 엑셀 자료거든요. 엑셀 자료까지만 하면은 그게 통계 처리도 가능하고 우리가 프로그램도 연결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그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데이터를 기계 머신을 해서 채취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여기 첫 시간에 그 우리가 상공인수에서 로봇 전에 PLC를 한 거예요. PLC가 가장 기계나 기계 모두 동작에서 자료 수집을 자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부연 설명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축적은 뭐 데이터 직접 축적은 하셔야 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무슨 병 같은 거 그런 거 한가만 좀잘 머신을 이쪽에는 네. 많이 해놔가지고 네, 뭐 생체 신호 같은 것도 측정할 때 보면은 반복해서 이렇게 자꾸 측정을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얻어지고 뇌파 같은 경우도 뭐 알파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베타, 알파 막 섞여 있을 때 이걸 어떤 게 우세한지를 봐서 이 사람의 상태를 분석을 한다던가 체온 데이터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거의 정상인은 37.5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를 찾기도 힘들고 뭐 감성 분석을 하고 싶지만 화가 났을 때 뭐 맥박이 빨라진다 하면은 정상 맥박이나 호흡수에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정의를 해가지고 이게 또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별로 표준 말씀하셨듯이 정상 카테고리를 먼저 잘 정의를 하고 그 연령대의 그 성별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은 아웃라이어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화가 났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 표준 데이터를 쌓기까지는 직접 생산을 하시고 설비를 돌려보면서 그거는 전문가분들이 현장에서 정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이상치를 또 탐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질문 있습니까? 10분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일찍 끝나면 그 민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그 여러 가지 통제하고 설명돼서 뭐 해를 보하고 해결하는 방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보기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듭니다. 그 모형이 이제 주로 이제 요인들을 구성해서 어떤 요인이 정서이나 공익이냐에 따라서 모형을
관계를 만들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문제를 도출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인이 한 20가지씩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20가지 요인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생 분수를 또 찾아내서 그걸 다시 인발시켜서 모형을 다시 재구성해서 또 발전해 나가는데 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을 때 그 암에 대한 그 원인 분석들을 다양하게 지금 밝혀지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오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요. 이 암의 원인이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 분석에 대한 발견을 한 세부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적용할 것인지 하는 요인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교수님이랑 역시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인, 네, 통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뭐 주성분 분석이라고 해서 그 PCA 방법에서 주요한 요인들을 이렇게 탐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로도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요인이 이미 밝혀져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떤 게 좀 더 중요한 요인인지 좀 덜 중요한 요소인지 이런 것들을 주성분 분석으로 수치적으로는 찾아낼 수 있겠고 암 데이터를 또 얘기를 해보자면 암의 원인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유전적으로 부모한테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뭐 식습관도 있을 거고 어떤 근무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자극에 노출이 돼서 직업적으로 생기는 그런 요인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병리 연구나 이런 거에 다시 초점을 맞춰보면은 그 데이터 안에서만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 이미지 데이터 안에서 암세포의 패턴이라든지 정상세포의 크기나 색깔이나 모양이랑 달라져 있는 것들을 암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정상세포의 패턴을 잘 학습을 시켜서 거기서 벗어난 것들을 이제 암세포다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데이터적으로 암 환자 데이터에서 찾아내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식습관이나 운동량이나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사람은 몇 세에 어떤 원인으로 암이 걸렸겠구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서 AI가 찾아내는 그런 분석이 있고 또 사람이 의사가 종합적으로 가족력이나 이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접목해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인들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요인들이 새롭게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그 주기적인 그 지속적인 요인 발굴을 적용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방향을 갖고서 추진하는지 궁금해서. 네. 네, 너무 어려운데. 종합적인 연구를 다 해야 되겠지만, 또 암종별로 또 요인이 다 다르니까, 뭐 위암 같은 경우에 식습관이 많이 영향을 미칠 거고, 뭐 간암이다 그러면은 스모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남녀의 차이, 뭐, 또 요리를 하면서 계속 매연에 노출이 돼서 직업적으로 요리사들이 폐암에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다양하게 밝혀져 있는 요인들은 이제 문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 이제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몇 세에 내 가족력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이 사람은 암 환자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 뭐 유전자 중에 뭐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많이 변이가 와 있으면 여성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그 안젤리나 졸리도 보면은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암에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수술을 다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췌장암 걸렸었는데 거기도 미리 이거를 알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표적 항암제를 써가지고 또 건강이 좋아지기도 했고 지금은 그 똑같은 암이라도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예전에는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도 다 치료를 해서 살고 그런 것까지 한다는 거는 이제 유전적인 거나 항암제나 또 AI를 통한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결과물로 이제 기존에는 치료제가 없던 것들이 지금은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AI 기반이든 뭐 데이터 기반이든 기존의 경험에 의한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요인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요인 분석은 저기 요인 분석 옛날에는 SPSS에서 요인 분석 눌러가지고 누르면은 바로 요인끼리 묶여요. 60% 이상 되는 것만 우리가 찾아갖고 간단하게 그 논문으로 쓰는데 사실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인 그거는 이제 기초적인 요인 분석이고 그리고 또 이 요인 분석할 때 요즘에 SPSS나 사스나 이런 거보다는 이 저기 챗 GPT에다가 바로 입력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 그 연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너무 그 툴들이 쉽게 요인 분석 너무 그 주성분 분석을 쉽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엔터만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준다면 그 요인 분석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이사님 말씀하시는 불량률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한다면 불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볼트 불량이 그 요인 분석으로 나왔다. 우리 생산성에서 불량 부분이 저 주문서 분석에서 가장 크게 한 80% 이상 나왔다. 그럼 여기서 옛날에는 끝났는데 요즘에는 엔트만 치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그걸 또 연결을 해서 연구를 해야 반드시 석박사 논문 통과돼요. 왜냐하면 그 불량된 것이 원인이 뭐냐? 기계가 잘못돼서 계속해서 불량이 나는 건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기능 수명도라든가 뭐 성격이 아침 따르고 저녁 따르고 해서 이게 불량이 가능한가?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불량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서 연구 밑에 하부 메뉴로 그 직무 분석을 해야 돼요. 직무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직무보다는 다른 직무, 사무 직무라든가 영업 직무가 맞다 이렇게 나오면 그쪽으로 분해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것이 불량률을 제거해내는 한 그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직무 분석 경영학적인 것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불량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우회 단계 그래서 한 3단계 정도를 연구를 해야만 요즘에는 연구로 인정을 해요. 근데 얼마 전 이 GPT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인 분석 눌러가지고 주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묶이라고 60%가 이상 되면 이렇게 몇 퍼센트 불량률은 60% 아닌 거는 뭐 30%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수치로만 나왔는데 조금 더 깊이 그 요즘에 경영학적인 거 그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만이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할 게 많고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를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GPT라든가 다학문 여러 가지 학문을 같이 동시에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올해 톱런스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겠지만 깊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 저 질문 하나만. 딥러닝이 데이터를 이제 먹여야 돼서 이제 AI가 학습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이제 데이터가 많아야 이제 지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때 데이터를 그렇게 막 많이 뽑으려면은 생산하면서 이제 사람이 계속 보면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이제 계속 수집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시대에 뭐 GPT도 있고 뭐 제미나이도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학습하게는 못합니다. 스스로 학습하게. 네, 에이전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상치 탐지하는 에이전트를 만드시면 되고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정상 범위만 잘 정의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계속 에이전트가 디텍션을 할 거고 그런 형태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